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13장 원자력 발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전력공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조금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잘 아시겠지만은 원자력 학과 등에서 배우는 이런 원자력 관련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렵고 타 전력 파트와 마찬가지로 타 발전 파트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틈틈이 약간 너무 지루하다 싶을 때 좀 번외로 다른 얘기들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저는 크게 이 원자력이니까요, 원자를 우리가 분열하거나 혹은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핵을 분열합니다. 보세요. 이런 원자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이 핵에 이런 중성자를 충돌시켜요. 충돌시키면 이 핵이 있는데 중성자를 빵 하면 충돌시키면 이 핵이 분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고, 분열하면서 남는 이런 질량들이 우리가 유명한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mc의 자승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무게를 m이라고 했을 때 W는 mc의 자승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량이 1g이라고 했을 때요. 보세요. 1 곱하기 여기에서 말하는 C는 비터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터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제곱을 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 줄입니다. 만약에 무게가 1kg이라면요. 당연히 1kg은 되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량 결손,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1kg일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특징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투입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양은 작은데 발생하는 전력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4군데 있잖아요. 울진에, 그 다음에 월성에, 그 다음에 영광, 고리 4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투입하는 연료는 작은데 발생하는 에너지가 많은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가 다시 다른 원자를 빵 때리면 다시 이런 식으로 분열 딱딱딱 해서 연쇄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은 일반적으로 핵 분열 현상에 의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 개의 원자핵이 분열에 의해 방출을 하는 중성자 2개 이상이면 연쇄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일시에 막대한 원자력을 방출, 그리고 한마디로 핵분열 중성자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의 그림,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잘 보시면은 터빈과 발전기, 즉 오른쪽 부분에 터빈과 발전기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복수기와 연결되어 있고, 주급수 펌프로 해서 왼쪽에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화력 발전, 즉 기력 발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왼쪽 부분은 다르지만 오른쪽 부분은 화력 발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자력 발전과 기력 발전의 비교에서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 내의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을 냉각제를 이용하여 노 밖으로 빼내어 그 열로서 전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데, 화력 발전에서의 기름이나 석탄 역할을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분열성 물질이 대신합니다. 교재 하단 보시면 보세요.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와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로가 이렇게 있고요. 원자로에서 이렇게 열 교환기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나머지 오른쪽은 화력 발전과 똑같아요. 즉 화력 발전에서 이렇게 보일러가 있었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보일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얘가 뭐다? 원자로. 그 다음에 얘는 열 교환기가 이 보일러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네. 그 차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서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이 화력 발전에서는 뭐 미분탄이나 중류 이런 것들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뭐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상식적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먼저 봅니다. 소비 연료의 중량이 적어져서 연료의 수송 저장 장소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라늄 235 1g이 석탄 3.3톤과 똑같은 열량을 발생합니다. 우라늄 1g이 석탄 3.3톤. 그럼 몇 배예요? 330만 배죠. 예, 그만큼 우리가 그 부피나 무게의 차이가 있고요. 그 원자력 발전이 그만큼 연료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의 중량이 적어져서 연료의 수송이나 저장 장소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원자로가 폭주하면 발전소는 물론 주위에 심한 위해를 미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예전에 뭐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지진 때문에 그 폭발해서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연료를 소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료가 생산됩니다. 이런 거요. 우리가 보통 사용되는 연료로서 우라늄 235요. 92에 235. 얘가 뭐냐면 우라늄 92에 235는 92는 중성자 개수로 얘기합니다. 중성자 개수가 90이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한 개수가 23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연 우라늄인데 자연에서 우리가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을 하면은 우라늄 90에 2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0.71%밖에 실제 사용을 못해요.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함유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농축을 시켜요. 농축을 시켜서 한 3% 정도로 농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라늄 92에 235, 뭐 그냥 235로 할게요. 얘를 3% 정도 농축시킨 우라늄 235를 4년 정도 사용하잖아요. 4년 정도 사용하면 3%가 한 2%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3%였던 이 그
비율이 2%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플루토늄 있죠? 플루토늄이 1% 정도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이나 화력에서 석탄이나 중류처럼 다 연소화가 나와서 버리고 재만 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플루토늄이란 연료가 다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플루토늄은 있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연에서 생산되는 그 우라늄은 우라늄 235 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플루토늄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연료를 소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료가 생산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원자로는 물론 사용한 연료도 혹은 연료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입었던 옷 있죠. 옷까지도 강한 방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폐, 밀봉, 원격 조작 등에 의해서 방사성 장애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기저부하로 사용된다. 기저부하는 우리가 교재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순환식 자연순환 수력발전이에요. 그래서 자연유입식. 이것은 언제나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가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해서 원자력. 그래서 자연 유입 수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것은 항상 가동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기저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저부하. 그 다음에 여기에 석탄, 화력, 그 다음에 석유 화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석탄이나 LNG, LPG 이런 화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양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간이고요. 이런 것들이 첨두부합니다. 하여튼 기저부하로서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이런 것이 원자력 발전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원리는 일단 원자 핵이 있는데 핵을 중성자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작은 무게가 작은 이런 것들로 분리가 되는데 얘가 연쇄 반응을 한다 그랬습니다. 연쇄 반응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에너지는 별로 없는데 에너지는 작은데 속도가 높은 그런 고속 중성자로 발생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시 원자핵과 충돌시키면서 이전에 열중성자, 에너지를 가진 열중성자로 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충돌시키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때 고속중성자를 다시 열중성자로 변화시키고 다시 충돌시키고 다시 반복되고 이렇게 바바바바바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이것이 전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분열이 뭐냐? 핵분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를 이용해서 적당한 속도로 가속시켜 원자핵에 충돌시키면 원자핵 내에 흡수되어 원자핵의 평형이 파괴되어 분열이 발생을 합니다. 분열로 튀어나온 중성자는 다시
다른 원자핵에 충돌해서 같은 분열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분열로 인해서 다량의 열을 발생시켜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서는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바로 열을 가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처음에 질량을 A, 요 놈을 B, 요 놈을 C라고 하고 요 놈을 M이라고 합니다. M이라고 하면 처음에 A 하고요 B 플러스 C 한 것이 뭐가 더 크냐? 이 B 플러스 C 사이에는 M이 있죠. 따라서 얘가 더 큽니다. M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W는 교재에서 질량 결손 에너지 W는 MC의 자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니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줄이에요, 줄. 그리고 요거 하고요. 우라늄 92에 235 요것 원자 한 개 분열 시 요러한 우라늄 92, 235 원자핵 한 개 분열 시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 여기에 질량 결손이 0.215 AMU예요. 0.215 AMU인데 이것이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요 수치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라늄 90에 235 한 개가 분열을 했을 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 0.215 AMU 혹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요거 수치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보세요. 우라늄 90에 235 1g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량이 6,600kcal/kg의 석탄 3.3톤과 같은 양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앞에 대체 보세요. 만약 1kg이면 W는 MC의 제곱이라고 해서 앞에서 얼마 했어요?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라고 했습니다. 1kg일 때. 그럼 1g이면 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요. 근데 우라늄 1g 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질량 결손만큼이에요. 질량 결손만큼. 만약에 M이 1kg이면 이만큼, M이 1g이면 이만큼이지만 실제 이 M은 전체 무게가 아니고 질량 결손 무게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1kg이라고 했을 때 실제 질량 결손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0.09%만큼 발생해요. 100%가 아니고 1%도 아니고 0.1%도 안 됩니다.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만큼의 에너지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1g이 석탄 얼마? 3.3톤과 같은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 1kg이 아니고 질량 결손의 무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가 됩니다. 요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라늄 우리가 235 있죠? 1g이 석탄 3.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요. 요 수치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0.25 AMU나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나 혹은 1g이 3.3톤이다.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입니다.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핵연료에서는
우리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라늄 우리가 보통 만만한 것이 235요. 235도 있고 238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종류 다 하실 필요 없고 235의 경우 보세요. 금속 우라늄 혹은 천연 우라늄이라고 봅니다. 비중 18.7에 0.1500도씨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외관은 흑갈색의 산화피막으로 덮여있고 은백색의 광택이 나며 경도는 연동보다 조금 크면 가공성이 나쁘고요. 이게 천연 우라늄일 경우에 천연 우라늄 중에는 핵분열에 기하는 우라늄 992, 235가 0.714%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이에요. 천연인데 만약에 농축도 저농축하면 보통 이것을 한 3% 정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에서 핵분열을 시켰을 때 효율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의 농축이 뭐냐면 천연 우라늄 중에서 요것이 0.714%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보통 3% 정도까지 올려는 이 증가시키는 작업을 농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천연 우라늄, 그 다음에 저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천연 우라늄에는 PHW와 가압 중수로, 그 다음에 저농축에는 BW와 비등수형, 그 다음에 가압수형 PW와 그 다음에 고농축에는 FBR. 이런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농축, 고농축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농축. 그리고 우리가 이 농축시키는 방법에서 물질 확산, 열 확산, 기체 확산. 그래서 물질, 열, 기체 요 세 가지 방법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연료의 구비 조건으로는 핵연료는 중성자를 빨리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 중성자가 원자력을 때렸을 때 분리되면서 고속 중성자입니다. 속도만 빠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열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연료는 중성자를 빨리 고속을 열로 바꾸는 감속시킬 수 있을 것.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돼요. 중성자를 흡수해야 되는 것이 제어제라고 있습니다. 제어제는 중성자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런 연료 등은 중성자를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우리가 웬만하면 열 전도율은 높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원자력 발전에서의 핵연료도 똑같이 열 전도율이 높고 부식에 강하고 방사성에도 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볍고 밀도가 클 것. 이런 조건이 핵연료 구비 조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뭐니 해도 원자로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로를 제외하고 터빈, 복수기, 급수설비 등은 화력발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력발전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원자력 발전만 특별한 부분이 이 원자로죠. 원자로 부분이 시험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 원자로의 구성을 보면은 차폐벽이 있고요. 감속재가 있고 제어봉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연료가 있고 냉각제 입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자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첫 번째 고속 중성자로. 고속 중성자 말씀드렸죠? 처음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때리면 그 순간 분리되면서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의 지속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가 따로 있고, 열 중성자로입니다. 우리가 감속제라고 해서, 감속제,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면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속도만 높았던 그러한 중성자를 속도는 낮지만 에너지가 높은, 열이 높은 그런 열 중성자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죠. 핵분열에 의해 생긴 평균 2메가 일렉트론볼트 에너지의 중성자를 0.02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열 중성자까지 저하시켜 이에 의해 핵반응을 지속하는 원자로가 열 중성자로입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로, 열 중성자로. 그리고 그다음 방금 했지만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속도를 감속시키는 감속제가 필요하다. 감속제 뭐다?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 예. 그래서 얘는 중성자 흡수가 적고, 앞에서 했던 우리가 연료의 구비 조건과 동일합니다. 중성자 흡수가 적고 감속제니까 당연히 감속되는 정도가 큰 것이 좋겠죠. 속도만 감소시키고 중성자 자체를 흡수하면 안 돼요. 그러한 감속제로 사용되는 것이 경수, H2O,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이죠. D2O, 중수인데, 경수, 중수 뭐예요? 경수, 가벼운 물, 중수, 무거운 물입니다. 근데 감속제라서 효과는 중수가 더 좋아요. 중수가 더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수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중수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흑연과 산화베릴륨 등이 감속제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계수는 감속제의 온도 1도 변할 때의 반응도의 변화입니다. 온도 1도 변할 때 반응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온도 계수고요. 그래서 감속제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를 온도 계수고, 비슷하게 보이드 계수라고 있습니다. 보이드 계수는 원료의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 그러니까 온도 계수는 감속제, 보이드 계수는 원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냉각제. 냉각제는 물이죠. 우리가 그 교재 그림만 보시면 냉각제에 물을 투입시켜요. 투입시키고 원자로를 거치면 이 물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냉각제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 경수, 중수예요. 경수, 중수. 예. 근데 왜 냉각제냐면 얘가 내 원자로 내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도 하지만 원자로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원자로 안의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냉각시키는 역할도 이것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냉각제. 다시 냉각제, 원자로 내 발생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냉각제라고, 노심을 통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빼는 동시에 노내의 온도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제로 사용되는 것이 CO2, 이산화탄소죠. He가 뭐요? 헬륨입니다. H2O는 경수, D2O는 중수, NA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헬륨, 경수, 중수, 나트륨 등이 냉각제로 사용된다. 그럼 제여봉. 제여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자로 안에서 일단 중성자가 그 핵을 때리면서 분열을 하고 연쇄적으로 바바바바바 분열을 하죠. 그런데 얘를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폭발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핵 분열이 계속 제어 없이
반응한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분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중성자가 핵을 때리면은 분열하죠.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분열하는 중성자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핵 분열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서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 다른 것들은 전부 중성자를 잘 흡수하면 안 되는데 이 제어제 혹은 제어봉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수, 중수 이런 거 있지 아니에요. 하카붕, 하포뮴, 카드뮴, 붕소, 하카붕, 하카붕. 그래서 제어봉, 하카붕, 제어제, 하카붕 이렇게 외워주세요. 다른 것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반사제는 말 그대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뭐 중성자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것들을 반사시켜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자로 밖으로 나오려는 중성자를 반사시켜 노내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릴륨, 이건 냉각제나 그 다음에 뭐 감속제도 똑같이 경수, 중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수, 중수 이런 것이 냉각제, 감소제, 반사제 이런 것들로 모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차폐제 아시죠? 차폐제는 말 그대로 차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방사능이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이 뭐 두께가 1m가 넘는 콘크리트입니다. 이 안에 원자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콘크리트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원자력 발전소의 뭐 상징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 콘크리트가 차폐해 주는 겁니다. 차폐제 원자로 내에서 투과력이 큰 뭐 감마선이나 베타선이나 중성선을 차단하는 역할이고요. 여기서는 물도가 대단히 높은 물질, 납, 콘크리트, 물 등이 사용됩니다. 이거 콘크리트 덩어리 있죠. 납, 콘크리트, 물 등이 차폐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터빈과 급복수 설비는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는 특히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어 계측 시설이 있습니다. 제어 계측 시설로서 그다음 원자로 출력의 제어에는 제어봉을 조정하는 방법이 취해지나했죠? 중성자의 연쇄 반응을 제어제가 어느 정도 제어해 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노내의 핵분열의 작동에 상당하는 중성자 수나 방사능을 측정하는 핵계장과 온도, 압력, 유량, 수위 등을 측정하는 프로세스 계장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이런 설비고요. 그 다음에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 연료 요소의 취합 및 수송을 위한 설비와 원자로 내에서 빼낸 연료를 사용 후 나머지 가서 수개월 동안 냉각하는 연료 냉각 장치 등이 있고요. 뭐 우리가 경주에 가면 뭐 경주 방패장 이런 거 짓는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죠? 그런 사용하고 나서 그 연료를 저장하는 그런 설비까지 필요합니다.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독작용이라고 있습니다. 독작용이 뭐냐면 핵분열을 하면서 생긴 중성자를 대단히 잘 흡수하는 물질이 원자로 유해작용하면서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고속중성자가 아니고 열중성자 이용률이 대단히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독작용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